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익종입니다. 청년을 위한 역사 힐링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야당의 대중경제론 대안이 될 수 있었나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걸쳐서 저는 박정희 정부가 어떻게 해서 경제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는지, 또 그 중에서도 수출주도 공업화와 중화공업화라고 하는 그러한 그 중요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기에 야당은 뭘 했나 하는 것을 사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야당의 대중경제론 대안이 될 수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이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 야당의 경제 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60년대 후반의 야당, 그러니까 67년에 통합야당으로 신민당이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신민당의 경제 강령이기도 합니다. 이 대중경제론이라는 것은 신민당의 경제 강령이기도 하고, 그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71년 4월에 나왔던 김대중 씨의, 당시 신민당의 야당 후보 김대중 씨의 경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런 그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대중 씨의 이런 독창적인 창작물 이런 것이 아니라 당대의 60대 후반의 야당과 비판 지식인들의 어떤 집단 창작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성 과정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65년부터 박정희의 경제개발이 이제 본격화돼서 나가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그에 대한 엔티테제, 그를 비판하는 것으로서 대중경제론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중반부터 차츰차츰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60년대 초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과 야당의 출발점은, 인식은 거의 같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 우리나라 1차 5개년, 박정희 정부가 처음 실시한 62년에 발표했던 1차 5개년 계획이 장면 정부의 그 5개년 계획을 넘겨받아서 그거를 좀 더 발전시킨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초에만 해도 박정희나 야당이나 인식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농업하고 공업을 균형 있게 개발한다. 그다음에 국가기관산업, 생산재 공업이죠. 생산재 산업을 빨리 건설한다. 또 국내의 분업 관련, 뭐 수출이라든가 국제분업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지는 않고 국내의 분업 관련을 중시한다 하는 점 등등에서 인식이 같았는데 60년대 중반 와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달리 나가는 거죠.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막 이제 질주를 이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론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개발체제는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수출주도 공업화라든가 외자 도입을 추진한다든가,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확대를 하는 데 치중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으로 보면 대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박정희 개발체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개발체제를 이 야당에서는 특권 경제체제다, 그러니까 소수가 특권을 누리는 체제다 이렇게 그 딱지를 붙이고, 공업에 치중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업제일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외자에 너무 의존한다, 외자 의존 체제고, 심지어는 신식민지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식민지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일 예속을 가속화한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고, 대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벌과 정상배만을 위한 경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이제 대중경제 체제인데, 공업제일주의가 아니라 농업과 공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 뭐 농공병진 내지 농공합작 뭐 이런 체제였고요. 그런 걸 내걸었고,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통제를 한다. 그다음에 대일 예속이 아니라 자주체제다 뭐 이런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재벌이나 대기업, 소수의 대기업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경제를 만들겠다 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과를 좀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다음 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요, 65년부터 67년 사이에 야당의 경제정책 노선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됐나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제가 구성을 한 건데요. 우선 야당 자체의 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3년도 말에 이제 박정희 정부가 민간 정부로 출범할 때 그때는 야당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민정당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각기 50년대 민주당의 신파와 구파 뭐 이런 거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요. 분열되어 있다가 65년도 들어와서 65년도 5월 달에 민중당이라는 것으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야당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이 통합야당이 그런데 곧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일협정에 대해서 한일협정을 65년도에 이제 박정희 정부가 조인을 하고 또 그걸 국회에서 비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야당이 이제 반대를 했는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준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투쟁해서 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 라고 한 쪽이 소수가 한 10명 정도의 의원들이 물러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윤보선 씨를 필두로 해서 신한당을 형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는 좀 온건한 입장의 의원들이 민중당으로 계속 남았습니다. 민중당에는 이제 박순천이라는 여성 정치인이 대표로 있었습니다. 민중당의 대표인 박순천 씨는 65년도 1월 달에 그 백만 안정농가 창설, 국내자본 동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65년도 1월이면 박정희 정부는 증산 수출 건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출주도 공급화 전략을 전면에 이제 선포를 한 그런 시기인데요. 이때 야당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백만 안정농가 창설, 그래서 농민을 보호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외자가 아니라 국내 자본을 동원하겠다 뭐 이런 박정희 정부와는 전혀 방향이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당이 이렇게 분열된 다음에 분열된 상태로 66년도가 넘어갔는데 이 66년도 하반에 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남아있던 민중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이제 외부에서 영입을 하게 됩니다. 이 영입된 분이 그 사진, 두 번째 사진에 있는 유진호 씨인데, 유진호 씨는 이제 고려대학교 총장을 이제 오래 했던 분이고요. 그 전에는 재헌헌법을 기초를 한 사람이죠. 재헌헌법을 기초를 한 분이고, 또 원래 법학자입니다. 일제하에서는 보성 전문 교수를 했고요. 보성 전문 교수 하기 전에 이제 법학을 공부한 곳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인데, 경성제국대학에 수석 입학을 하고 수석 졸업을 한 뭐 조선의 몇 대 천재 뭐 이렇게까지 불리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민중당 대선 후보로 66년도 10월 달에 영입이 되면서 대중경제라는 것을 제창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헌헌법에 나와 있는 이익균점을 실현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끝내 이 야당의 67년 선거 대통령 후보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던 민중당과 신한당으로 나눠져 있던 당이 67년도 2월 달에 통합을 하면서 신민당으로 출범을 하게 되고요. 이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로는 63년도에 한번 나왔던 이 윤보선 씨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이때 대중경제론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넘겨받는 게 이제 김대중 씨인 거죠. 이 김대중 씨가 대중경제론을 제창하는 건 한 69년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69년도에 경희대에 석사 논문을 제출을 합니다. 뭐 대중경제의 한국적 전개 뭐 이런 제목으로요. 그런데 이때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 나오는 이 대중경제론은 김대중 씨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당시 당대의 좌파 지식인, 좌파 경제학자인 박현채, 정윤영 이런 사람들이 대리 집필을 해준 겁니다. 물론 김대중 씨와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죠. 이 박현채라는 사람은 34년생인데 경력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뭐 소년 시절에 일찍이 전라남도 영암 출신인가 그런데 소년 시절에 일찍이 빨치산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50년에 6.25 전쟁이 났잖아요. 그럼 한 16살 이렇게 됐을 텐데 그때 원래 광주 서중인가를 지금으로 치면 광주 제1고죠. 거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나중에 빨치산이 됐어요. 빨치산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자수를 해서 했는데 집안에서 뭐 돈을 쓰고 뭐 어리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처벌을 받지 않고 이제 그 학교를 전주고등학교인가 어디를 다니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상대, 서울대 경제학과를 이제 들어왔고요. 그래서 55년부터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원래의 좌파 성향을 그대로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은 막스주의 경제학자였는데 이제 대놓고 그런 활동은 못하고 어쨌든 그러나 그런 그 한국 경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한 분입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걸쳐서. 이 박현채 씨가 이제 김대중 씨하고 연결이 돼서 이 석사 논문을 쓰고 또 옆에 보이는 이 김대중 씨의 대중경제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써서 선거 직전에 나온 포켓 들어가는 그런 포켓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71년도 이제 3월 달에 나와서 이 책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됐던 거죠. 박현채 씨는 자기 생각을 나중에 정리해서 78년도에 민족경제라는 책으로 냈고요. 민족경제론이 이제 70년대 말에 대학가 70년대 말 또 80년대 초에 대학가에서 널리 읽혔습니다. 이 책은 물론 나오자마자 판매 금지 조치, 당시는 판금이라 그랬는데 판금이 됐습니다만은 뭐 암암리에 뭐 조그만 몇몇 서점에서 운동권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점에서 학생들한테 비밀리에 판매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 이 이론이 널리 전파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의 논리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분은 한국 경제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비판을 합니다. 즉, 우선 하나는 산업 구조가 파행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파행이라는 것은 뭔가 찢어져서 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어떤 거는 굉장히 발달하고 어떤 거는 현격하게 떨어지고 예를 들어 소비재 산업은 발달하고 생산재 산업은 뒤떨어지고 또 서비스업은 발전하고 뭐 이런 또 사회의 기본 기관이 되는 농업이라든가 이런 건 피폐하고 산업 발달이 균등하지가 고르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당시에는 산업 구조의 파행성 뭐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파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쩔뚝쩔뚝 하면서 간다 뭐 이런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의 대외 의존성이에요.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성, 즉 원조나 차관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료 주도의 매판 독점 자본주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관료가 주도하고 국가가 경제 개입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거기 매판이라고 한 것은 국내 국민들이 아니라 외국 자본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얘기죠. 외국 자본의 이익에 기여가 되는 그런 자본주의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소수의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안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붙였는데요. 여기 대해서 자신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뭐냐? 이거는 이제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혼합경제체제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회의 기관이 되는 생산재 공업 부문은 이거를 육성을 하는데 이거는 민간에 맡기질 않고 국가가 운영을 한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가 자본주의가 윗부분에 있고 나머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소재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소비재 같은 경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업을 하게 한다 하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제는 국내 시장에 또는 국내의 분업이 중심이고요. 해외와의 관계는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당시에는 내포적 공업화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는 외향적 공업화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외향적 공업화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기 때문에 내포적 공업화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검토를 해보면요. 이 김대중 씨의 대중경제론을 몇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이 대중경제론에서 주장하는 게 국내 분업을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경제개발은 국제분업에 중점을 둔 거고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본다고 치면은 자, 자본이라든가 기술을 도입하는 한국 경제는 어쨌든 아주 후진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이라든가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도입할 때 어느 쪽이 유리하겠느냐, 어느 쪽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당연히 국제분업 쪽이, 국제분업을 통하는 쪽이 자본이나 기술을 더 쉽게 도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시장을 확보한다는 면에서도 국내 시장이라는 건 당시 대단히 좁잖아요. 그런데 해외 시장,
해외 시장은 뭐 경공업 제품 시장도 있고 중화학 제품 시장도 있는데 어쨌든 해외에서 넓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경제학에서 또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비가 싸지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그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는 이런 규모의 경제도 국제 분업을 통해서만 사실은 누릴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 시장 같으면은 사실은 한두 기업이 들어오면은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다르지 않습니까? 경쟁이 없어요.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죠. 반면에 세계 시장에서는 아주 여러 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면서 이 기업의 이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기업이 단련되고 더 발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이 국내 분업보다는 당연히 국제 분업이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대중경제론에 입각한 뭐 내포적 공급화 이론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16세기부터 18세기에 고전적 자본주의 발전 뭐 이래서 영국 자본주의의 경험에 기초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뛰어다가 20세기 후발국 세계 시장 속에 있는 세계 경제 체제 안에 있는 20세기 후발국에 적용하는 거는 넌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안 맞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한국의 공업화를 후발 공업화라 그래요. 한국이나 대만 이런 경우를. 왜 후발이냐면 영어로는 late를 두 번 쓰는데요. late, industrialization 이러는데 이미 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본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후발 공업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선발 공업하고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가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공업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후발 공업화라고 하면은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공업화는 후발 공업화인데 이 공업화는 사실은 이미 세계 시장이 다 열리고 세계 시장이 만들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후발 공업화는 사실은 국제분업 속에서만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국제분업을 끊어야 된다. 그를 부정하는 이런 사고거든요. 이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 당시 있었던 종속이론적 사고에 크게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체제로 본다면은 이 대중경제론은 혼합경제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에 비해서는 국가 부문이 크니까 비효율성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균등경제.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골고루 잘 살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세상에 그런 나라, 그런 경제는 없죠.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골고루 잘 산다. 비슷비슷하게 산다. 뭐 그렇게 되면야 좋겠지만, 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잘 살게 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한 적도 있는데, 결국 이 균등경제라고 하는 것도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경제론은 어쨌든 당시 상당한 인기를 끕니다. 자, 71년 4월에 대선에서 김대중 씨가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위협을 했고요. 뭐 표차는 100만 표 가까이, 80만 표가 낮지만은 어쨌든 상당히 위협을 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건 이제 그 선거 포스터고요. 상당히 선거 포스터가 세요. 뭐 10년 새도 썩은 정치 못 참겠다 갈아치자. 그러니까 어쨌든 공화당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 10년을 썩은 정치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어쨌든 대단히 세게 이제 공격을 한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상당한 호응을 일으켰고 5월 총선에서는 신민당이 약진을 해서 한 달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전에 45석이었어요. 신민당의 의석수가. 그런데 89석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신민당이 굉장히 급성장을 한 거죠. 사진을 좀 보시면은 이게 그 대통령 선거가 4월 25일인가 27일에 있었는데 4월 18일 날 서울 장충당공원에서 있었던 유세입니다. 여기 신문에는 3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이제 유세를 했다. 김대중 씨가 지금 손을 이제 흔들고 있고요. 환호에 이제 손을 흔들고 있고, 요거는 이제 또 청중들의 모습을 담은 건데 아마 이게 저 멀리 보이는 건물이 아마 동국대학교 건물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중간에 보시면은 약간 왼편에 보시면 나무에 사람들이 막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또 찍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진 중에는 요 나무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찍은 게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이 김대중 씨의 그 연설을 들으려고 어쨌든 이 세상에 많이 몰렸습니다. 어쨌든 김대중 씨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요. 자, 어쨌든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경제 개발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은 민주주의인데 한 사람이 왜 계속 하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 하는 것은 그 정권이 얼마든지 교체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대의민주주의의 고유 요인에 의해서 아무리 그 박정희 대통령의 성과가 좋았다 하더라도 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꼭 뭐 집권 성적이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성적이 좋았어도 예를 들어서 뭐 8년, 12년 이렇게 지나면 바뀔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비해서 김대중 씨가 연설을 더 잘하죠. 말을 더 잘하고. 그러니까 이런 화려한 수사, 어떤 선동의 힘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넘어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도 뭐 어차피 4선 이제 요게 3선이잖아요. 그러니까 3선까지는 하더라도 4선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유신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김대중 씨는 물론 나중에 변신을 합니다. 이 85년에 다시 이제 미국에 망명했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 그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있던 경제학자로 유종근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그 뉴저지에 있는 러커스대 교수로 있던 이 유종근 씨의 도움을 받아서 대중참여 경제론을 영문으로 이제 발간을 합니다. 물론 87년 선거에서는 지죠. 그러다가 이제 96년도에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선거를 앞두고 97년도 선거를 앞두고 대중참여 경제론 이걸 또 역시 영문으로 발간을 합니다. 이때는 성장, 분배, 안정 뭐 이런 걸 내세운다든가 또 성장, 형평, 안정 이런 걸 내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분배에만 축점을 두는 게 아니라 경제성장의 중요성도 말하자면 이제 인식을 한 거고, 또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요. 수출주도 공업화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대중 씨가 이렇게 변신을 했고, 이런 것이 결국 97년에 집권을 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대중 씨는 이렇게 이제 변신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위기 후에 양극화가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 정부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예를 들어 삼성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오히려 상당히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삼성전자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세계화의 혜택을 대폭 이제 활용하고 누렸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격차가 더 확대되는 것이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따른 어쨌든 심판 대중경제론, 변형된 심판 대중경제론이 막 이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대는 이제 비정규직으로 살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해서 88만 원의 세대론 이런 게 나온다거나, 그다음에 격차사회론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그런 사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격차가 없는 사회가 어디 있었나요? 조선시대는 격차가 없었나요? 조선시대 뭐 개항기 일제시대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격차라는 건 있죠. 물론 격차를 줄여야 되겠지만 마치 지금의 격차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격차사회론 이런 게 나왔고, 이걸 이제 받아서 새로 이제 현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게 소득주도 성장론이죠. 온갖 수사가 나옵니다. 온갖 수사로 막 현혹을 하죠. 하지만 이론은 엉터리죠. 엉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온갖 듣기 좋은 얘기는 다 나옵니다. 비정규직 제로라든가, 뭐 경제는 사람이 먼저다. 뭐 경인선이라 그랬죠. 뭐 드루킹 영상에 보면은 경인선 뭐 가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쨌든 경제는 사람이 먼저다. 뭐 또 사람 중심 경제, 뭐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또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뭐 이런 식의 수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21세기판 대중경제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씨도 결국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개발을 나중에는 인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즉 자기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이야기했던 대중경제론이라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현 정부는 그걸 새로운 대중경제론을, 이런 소득주도 성장론 이런 제목으로 새로운 대중경제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